사람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초년, 중년, 말년인데요. 이 뒤에 운을 붙여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말년운이 좋아야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도 있지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고통스런 나날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이면 과연 내 생에 좋은 운이 올까? 나에게는 복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정말 버티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때가 곧 운이 바뀔 때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곧 새벽이 온다는 말도 있지요. 사람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60대까지도 운이 좋지 않아 너무 힘들었는데 70대에 운이 피어서 건강하고 풍족하게 살면서 말년의 복을 누리며 100세를 넘기는 분들도 있지요. 지금 힘들다면요. 우리에게 아직 운이 다가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운이 왔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각 띠 중에서도 말년에 대박나는 말년운이 좋은 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셔야 되고 좋게 만들어서 잡아야 하는 복이 말년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이후에 말년운이 대박나는 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책 속 지혜를 통해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운이 온 것을 깨닫고 운을 크게 받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말년운이 대박나는 띠 6가지. 이전까지는 운이 좋지 않더라도 말년이 되면서 운이 확 트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나의 말년운이 좋다고 한다면 좋은 운이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년운이 좋다고 하면 그 운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큰 기회가 오더라도 그 운을 안타깝게 놓치고 맙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6가지 대박나는 띠를 가지셨다면 끝까지 시청하셔서 운을 크게 받는 방법을 알아야만 제대로 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운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대운이 들어오는 느낌을 알아채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을 비롯한 말년운 초대박나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4년 갑인생 호랑이띠입니다. 성격이 강하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의 장점은 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살이 넘어서 내 힘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빛을 못 봤다고 하면 빛이 나고 원래 일도 더더욱 잘 되는 운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것들이 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띠가 갑인생 범띠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타인이 만들어주는 기회도 있습니다. 내가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와줌으로써 큰 운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71년 신해생 돼지띠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돼지띠 분들은 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밥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좀 넓어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해생 돼지띠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크게 성공을 하는 자식운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 신경을 써주고 여유가 된다면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10배가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운은 꼭 자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껏 만들어왔던 일에 대한 결과물도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 자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더더욱 눈에 띄고 잘될 운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68년 무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머리가 좋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강박도 있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0살이 넘었지만 왜 나는 아직까지도 운이 좋지 않지? 말년운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젊게 사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요새 50대는 과거의 50대와 다릅니다. 오히려 말년보다는 중년에 가까운 것이지요. 말년운은 대략적으로 60세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으며 늦는 분들은 80대에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그 운세가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지금껏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아침이 밝아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희망찬 하루하루를 열길 바랍니다. 정말로 조금만 더 참으면 벽이 뚫리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급행 열차를 탈 수 있는 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61년 신축생 소띠입니다. 소띠는 신중하고 성실하며 행동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며 인내심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자신의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많은 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윗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으며 독불장군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방황이 많고 갈등이 많은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신축생 소띠인 분들일 것입니다. 가정적인 분들이 많고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성격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신축생 소띠 분들은 일을 늦게까지 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정년이 60살이라고 60살까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재주가 많고 놀면 병이 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일을 하시는 게 말년을 더 풍족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전과는 다른 인생 이막을 열기 위해 예전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 힘들고 어렵겠지만 소띠들의 타고난 책임감과 꾸준함, 성실함으로 맡은 일을 하면 순조롭게 잘 풀릴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55년 을미생 양띠입니다. 지금 나는 말년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어. 왜 자식들이 자꾸 속을 썩이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을미생 양띠는 칠순부터 잘 풀릴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죽을 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인생, 풍족한 부자로 잘 살다가 갑자기 죽기 전 3년이 너무 비참해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갈 곳도 없고 남들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쓸쓸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말년복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미생 양띠는 70대부터는 조금씩 내 주변이 잔잔하게 안정이 되고 건강하게 오래 복을 누리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51년 신묘생 토끼띠입니다. 신묘생 토끼띠인 분들은 자식복, 손주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고생을 해서 잘 안 풀렸어도 손자가 빛을 봐서
우리 집을 살릴 수도 있는 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손들로 인해서 내가 웃을 일이 많이 생기고 말년에 효도도 받을 수 있다는 운명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니 해도 가족복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이분들은 가족복이 타고난 분들이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조상이 많이 도와주는 띠가 신묘생의 토끼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씨를 보여준다면 더 큰 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징조 5가지. 재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이 들어오는 징조, 그 찰나를 잘 알아채야 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 고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 생기려는 전조 증상이기도 한데요. 주변의 모든 인연이 끊어져서 외로우신가요? 악연이 다 끊기고 주변 인간관계가 좋은 쪽으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성장합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법이지요. 운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나에게 붙습니다. 이상하게 전보다 더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처럼 좋은 기운이 나에게 마구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괜히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옛 현인들도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말버릇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운은 나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닥일수록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말로 바꿔 말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집니다. 일이 잘 안 풀려 힘들 때에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힘써야 하지요. 행운이란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대비하는 좋은 행동이지요. 두 번째, 주변 사람이 하나, 둘 정리됩니다. 보통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간관계가 정리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별 절교 등의 일을 겪습니다. 이 중에는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사람과의 연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고 하지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면 관계를 한 번쯤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버려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처럼 나쁜 인연을 비워야 좋은 인연이 채워집니다. 세 번째, 얼굴 안색이 바뀝니다. 왠지 모르게 얼굴의 색이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눈이 밝아지고 이마와 볼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빛이 바뀌면서 아픈 것은 하나씩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면 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라는 말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의 성격과 말투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몸에는 살이 보기 좋게 붙어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목소리에도 기운이 생깁니다. 좋아진 인상은 다시 좋은 운을 만듭니다. 네 번째,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납니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오는데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지만 봐도
지금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요. 강력한 귀인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바뀌는 것처럼요. 귀인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도 얻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이 귀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귀인을 처음 만나면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또 괜히 모르게 예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한 감정이 듭니다. 몇 번 만나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잘 맞는다는 생각과 함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5번째, 지금까지의 생각이 차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약 매사에 불만, 불평, 남 탓,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고통스러웠다면 이제는 이것들이 반대로 나타나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들어옵니다. 내가 하려고 힘들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화를 버럭 내거나 상대와 자꾸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내 행동과 습관들도 바뀌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대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운을 받기 전 준비해야 할 것 2가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 하나를 극복하려면 4가지 긍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긍정성 대 부정성 비율 4대1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존 고트먼 교수는 10년 동안 7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대화를 조사했는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부부간 대화에서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 5대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운은 인간으로부터 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지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신경 쓰고 아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을 핥히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장점을 말하고 존중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누구나 대인관계에서 크든 작든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늘 좋았던 관계가 상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나 행동에 의해 상처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의도했든 아니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듯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번 했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소 4-5번은 잘해줘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만회의 이벤트를 하기보다 가장 먼저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상처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상호 영향력이 높은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좋은 부모가 되려고 무리하기보다는 화내고 윽박지르는 나쁜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2번째, 웃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 만복 내 웃는 문으로는 만복이 들어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사람은 삼류.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류. 힘들 때 웃는 사람은 인류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 잘생겼든 못생겼든 오랜 세월 마음을 어떻게 써왔느냐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 늘 화가 나 있는 얼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반대로 썩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늘 웃고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될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지요. 웃으면 좋다는 건 다들 익숙하게 아는 사실이지만 많이 웃기엔 우리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또 잘 안 되는 게 웃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웃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웃음이 없는 생활은 얼굴 표정이나 인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얼굴 근육들을 잘 이완시켜주기만 해도 훨씬 잘 웃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는다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명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은 의학계에서 실제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외국에서는 웃음 요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검증된 결과지요.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잘 대해줍니다.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에겐 호감이 갑니다. 미소가 가득한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신뢰감도 상승합니다. 밝게 웃는 사람에게는 유대감도 깊어지고 그 밝은 에너지는 주위로 잘 전이되어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렇듯 웃음은 인간관계에도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위해서는 웃는 것이 다다익선.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좋습니다. 혹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면 피드백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은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이지요. 즉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을 여유조차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심하게 고통받는 순간에도 웃음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웃음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견딜 힘을 주는 엔돌핀, 엔케팔린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또 행복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증가시킵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얼굴의 근육들이 움직여 뇌 신호를 보내면 우리 뇌는 웃는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후속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웃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좋게 만드는 방법 2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 화를 잘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알아야 오늘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며 이들을 하나로 묶어 화라고 말합니다. 스님은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며 먼저 화를 내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보라고 말했지요. 화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더라도 화를 내므로써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화를 억지로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떼어낼 수 없는 신체 장기처럼 화도 우리의 일부이므로 억지로 참거나 제거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웃고 우는 것처럼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화를 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왜 화를 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곧잘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우리는 오직 화를 배출하는데 급급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화를 푸는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화가 난 진짜 이유를 자각하고 스스로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울고 있는 아이처럼 화를 보듬고 달래야 하며 감자가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화를 당장 분출하기보다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빨리 내려가면 어지럽다고 투덜거립니다. 앞차의 운전자가 조금만 꾸물거리면 운전을 못한다고 화를 내고 자동 판매기가 고장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화를 냅니다. 곳곳에 화를 낼 거리가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의학대학 교수는 화나는 일을 당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건 마치 자신의 목숨을 서서히 잃기 위해 독약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를 독약에 비유하다니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나요? 화를 내는 것이 진짜로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이 안 좋은지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나오는 숨을 냉각시킨 뒤에 그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단 몇 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화를 낼 때 진짜로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화를 한 번, 두 번 내다가 보면 더 자주 폭발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만 나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화를 자주 강하게 낼수록 하늘나라 구경을 서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은 짧게 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여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다고 해서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몇 년씩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갈피를 못 잡고 제멋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화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면 당장 표출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 뒤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지금 상황이 화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가? 혹시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괜히 스스로의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했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화를 평가하고 화를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건강하게 화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를 적절하게 잘 처리해야 정신도 신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사소한 일로 내 목숨을 거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인생은 커다란 영화 스크린과 같습니다. 똑같은 화면이라도 보는 이의 눈높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요. 관객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로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우리 집안 분위기는 왜 이럴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지옥 같지? 내가 태어난 이 나라의 꼴은 도대체 뭔가? 또 다른 부류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이 태어난 조국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전에 없던 물질적 풍요와 문화를 누리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다 느끼고 자주 불평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매사 불편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의 생활은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이들의 생활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는데도 입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너무 서툴고 인색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더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감사함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부이기에 가족이기에 감사하다는 말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웃에게도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한 마음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어 우리 몸의 면역을 높입니다. 불안과 우울을 줄여주며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불만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감정에 집중하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만족의 기준을 조금 낮춰보세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몸과 마음도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렇게 좋은 운도 불러오는 것이지요.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3가지만 떠올려 보시고 기록해 보세요. 댓글로 감사한 일들에 대해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년운이 좋아야 정말 행복한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좋은 운을 위해서 저도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매사의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도록 다스리고 감사의 말을 더욱 많이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풍요와 행복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